2020년 초 마스크 한 장이 10,000원을 넘었습니다. 약국 앞에 새벽부터 줄을 섰던 기억 나시죠? 평소 50원짜리가 20배로 뛰었어요. 1997년 IMF 때는 라면이 금값이었습니다. 마트 진열대가 텅 비고 사재기가 시작됐죠. 위기가 오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제까지 눈길도 안 주던 물건이 갑자기 돈보다 귀해집니다. 다음 위기 때 진짜 값어치 나갈 물건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돋보기 안경입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그 싸구려 안경이요. 성인 40%가 시력 교정이 필요하다는 통계가 있어요. 경제가 무너지면 안경점도 문을 닫습니다. 해외에서 렌즈 수입이 안 되니까요. 돋보기 안경은 처방전 없이도 쓸 수 있어요. 플러스 1부터 플러스 3.5까지 배율만 맞으면 됩니다. 문제는 안경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서류를 못 읽고 수리를 못하고 바느질을 못합니다. 안경이 깨졌는데 새 걸 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15,000원짜리 돋보기를 100,000원어치 물건과 바꿔서라도 구하려 할 겁니다. 돋보기 안경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져요. 태평양 물류가 끊기면 기존 재고가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안경을 비축하지 않아요. 언제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착각이에요. 다양한 배율로 20개 정도 사두면 20만 원이 안 들어요. 누군가 안경이 깨졌을 때 딱 맞는 배율을 건네줄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원래 가격의 몇 배가 됩니다. 안경은 한번 거래하면 끝이에요. 음식처럼 매일 소비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해 주거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치가 높습니다. 두 번째는 바셀린입니다. 400g 한 통에 5,000원도 안 해요. 그런데 생존에 필요한 용도가 50가지가 넘습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 경제 붕괴 때 시골 지역에서 바셀린이 비공식 화폐처럼 쓰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름값이 폭등하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피부가 갈라져요. 바셀린이 그걸 막아줍니다. 성냥을 방수 처리하고 전자기기 연결부를 보호하고 녹을 방지합니다. 젖은 상태에서도 불을 붙일 수 있어요. 손뭉치에 바르면 20분 넘게 타는 착화제가 됩니다. 의료 용도는 더 다양해요. 욕창 방지 보호막을 만들고 의료 테이프 자국을 지우고 기저귀 발진을 예방합니다. 병원비가 감당 안 될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 바셀린이 빠지지 않아요. 물물 교환 심리도 완벽합니다. 누구나 바셀린을 알지만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제대로 보관하면 거의 영원히 갑니다. 1950년대에 개봉한 바셀린도 지금 멀쩡히 쓸 수 있어요. 20통을 사도 8만 원입니다. 작은 상자 하나에 다 들어가요. 누군가 신발이 닳아서 발이 까지고 찬물에 설거지하다 손이 트는 상황이 오면 그 5,000원짜리 통이 2만 원어치 물건과 교환됩니다. 세 번째는 약 스포이드입니다. 아기 약에 딸려오는 그 작은 스포이드요. 재활용 수거함에서 공짜로 구할 수 있어요.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 부탁하면 됩니다. 물 부족 사태가 오면 이게 정밀 도구가 됩니다. 물 정수에 염소나 요오드를 넣을 때 정확한 용량이 중요해요. 너무 적으면 물이 안전하지 않고 너무 많으면 염소를 낭비합니다. 스포이드가 있으면 방울수를 정확히 셀 수 있어요. 물 정수가 일상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스포이드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막상 필요해지면 아무도 안 가지고 있어요. 신발 상자 하나에 50개를 담아둘 수 있습니다. 비용은 0원입니다. 나중에 그 상자가 누군가 돈 주고 비축한 물건들과 교환됩니다. 네 번째는 베이킹 소다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저평가된 물질일 수 있어요. 500g에 2,000원도 안 하는데 위기 상황에서 용도가 800가지가 넘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상처를 씻고 산을 중화하고 불을 끄고 냄새를 잡고 표면을 닦고 속쓰림을 달래고 치약 대용으로 쓰고 곰팡이를 죽입니다. 경제 위기 때 세제류는 사치품이 됩니다. 베이킹소다 하나가 세제 20종류를 대체해요. 직접 만드는 빨래 세제, 비누 없이 설거지, 옷에서 냄새 제거,
화학 성분 없이 표면 청소까지 가능합니다. 공장이 멈추고 수입이 끊기면 베이킹소다를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보관성이 핵심입니다. 제대로 보관하면 무한정 갑니다. 변질되지 않고 벌레가 안 꼬이고 특별한 조건이 필요 없어요. 25kg을 5만 원에 사서 밀봉 용기에 넣어두면 됩니다. 물물 교환 심리도 좋아요. 누군가 감염된 상처를 씻어야 하는데 소독약이 없다고 칩시다. 베이킹소다를 건네주면서 산을 중화하고 추가 손상 없이 세척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면 됩니다. 상처가 나으면 당신은 해결책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 평판이 베이킹소다 자체보다 더 값어치 있어요. 5번째는 치실입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죠. 그런데 치과가 문을 닫으면 치아 문제가 응급 상황이 됩니다. 항생제 없이 감염이 퍼지면 목숨이 위험해요. 치실은 감염을 예방합니다. 그게 원래 용도고요. 진짜 가치는 따로 있어요. 치실은 방수 처리된 실입니다. 몇 킬로그램 무게를 버티는 인장 강도가 있어요. 썩지 않고 벌레가 꼬이지 않고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고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데 이가 아닌 용도가 수십 가지입니다. 보스니아 전쟁 때 사람들이 치실로 신발을 수선하고 방수포를 고정하고 낚싯줄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가성비가 말이 안 됩니다. 한 통에 3,000원이고 50m가 들어있어요. 45m짜리 튼튼한 방수 다용도 실이 3,000원인 겁니다. 30통을 사면 9만 원입니다. 바느질 도구, 낚싯줄, 수리용품, 마을 전체 치아 위생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치실의 가치는 즉시 인식됩니다. 설명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위기 상황에서 치실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본능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완벽한 물물 교환 품목이에요. 6번째는 술입니다. 특히 작은 병으로요. 대공황 때 술이 시장 거래에서 화폐보다 가치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큰 병은 누구나 생각해요. 작은 비행기 탑승용 병이 전략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분할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물물 교환 가치가 5만 원인 큰 보드카 병이 있는데 10,000원어치 물건만 필요하다면 곤란해집니다. 같은 보드카를 작은 병 6개로 가지고 있으면 정확히 나눌 수 있어요. 한 병을 10,000원어치와 바꾸고 5병은 다음 거래용으로 남겨두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작은 병이 온스당 가격은 더 비싸요. 50% 정도 프리미엄을 내는 셈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동전이 하는 역할입니다. 분할 가능성에 대한 비용이에요. 술은 위기 상황에서 다른 용도도 있습니다. 소독제, 착화제, 진통제, 방부제, 협상 촉진제. 보드카는 유통기한이 없고 냉장이 필요 없고 브랜드 상관없이 가치를 유지합니다. 7번째는 일회용 라이터입니다. 작고 휴대하기 좋은 필수품이에요. 성냥 없이, 기술 없이, 날씨 상관없이 불을 만들어냅니다. 난방과 조리가 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마찰 착화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라이터는 협상 불가능한 필수품이 됩니다.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빅 라이터 하나가 2,000원이고 다 쓸 때까지 수천 번 불을 붙일 수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라이터 하나가 5,000원에서 10,000원어치 물건과 교환됩니다. 불이 생존을 의미하니까요. 충분히 춥거나 충분히 배고프면 사람들은 음식을 불과 바꿉니다. 공간 대비 가치 비율이 말도 안 돼요. 라이터 100개가 신발 상자에 들어가고 20만 원입니다. 그 상자 안에 수십 명이 몇 달간 쓸 수 있는 착화 능력이 들어있어요. 겨울이 오고 난방 연료가 부족해지면 그 라이터가 난방 연료 자체와 교환됩니다. 2,000원을 10,000원과 반복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재고가 떨어질 때까지요. 라이터도 제대로 보관하면 만료되지 않습니다. 20년 뒤에도 오늘과 똑같이 작동해요. 통조림이나 배터리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8번째는 청테이프입니다. 보스니아 전쟁 때 청테이프가 합법적인 화폐가 됐어요. 교체 부품이 없을 때 청테이프가 모든 걸 고치니까요. 텐트를 붙이고 신발을 수리하고 깨진 창문을 막고 용기를 방수 처리하고 임시 붕대를 만듭니다. 위기 상황에서 청테이프 용도는 사실상 무한해요.
휴대가 쉽고 사용법이 따로 필요 없고 제대로 보관하면 만료되지 않고 누구나 즉시 가치를 이해합니다. 한 롤이 5,000원인데 부족할 때는 5만 원어치 물건과 교환됩니다. 받는 사람이 몇 주 안에 롤 전체를 다 쓸 걸 아니까요. 공급망 문제가 가치를 증폭시킵니다. 청테이프는 정상 작동하는 산업 제조 시설이 필요해요. 공장이 문을 닫고 수입이 멈추면 기존 재고가 전부입니다. 20롤을 10만 원에 사서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달러처럼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실용적인 화폐를 손에 쥔 겁니다. 9번째는 커피 필터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중요해 보이지 않죠. 200장 한 상자가 4,000원입니다. 대공황 때 커피가 너무 귀해서 사람들이 원두를 마을 전체에서 돌렸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커피 필터는 당연히 커피를 내리는 데 씁니다. 커피는 수천 년간 물물 교환 품목이었죠. 그런데 다른 용도도 있어요. 정수 전에 물에서 입자를 걸러내고 먼지나 연기 상황에서 임시 마스크가 되고 건조식품을 담고 석유 제품이 부족할 때 착화제로도 씁니다. 핵심은 공간 대비 가치입니다. 커피 필터는 납작하게 쌓이고 무게가 거의 없고 만료되지 않아요. 5,000장을 5장에 10만 원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화폐가 붕괴하고 사람들이 커피를 간절히 원하는데 물이 의심스러우면 당신은 한 제품에 2가지 해결책을 가진 거예요. 그것도 개당 몇십 원이에요. 10번째는 콘돔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이걸 경험적으로 증명했어요. 카라카스에서 브랜드 콘돔이 팩당 70달러까지 갔는데 월 최저임금은 4달러였습니다. 가격 오류가 아니에요. 공급망 붕괴가 타협 불가능한 인간 행동과 만난 결과입니다. 콘돔은 위기 상황에서 이중 목적을 갖습니다. 뻔한 용도는 설명이 필요 없죠. 이상한 용도가 있어요. 콘돔 하나가 터지기 전까지 약 1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시려면 무윤활 버전이 필요하지만 다른 게 없을 때 비상용 물통으로 쓸 수 있어요. 계산이 유리합니다. 콘돔이 개당 1,000원 정도예요. 100개 한 박스가 10만 원이고 신발 상자에 들어갑니다. 공급망이 끊기고 제조가 멈추면 그 박스가 거래 가능한 화폐가 됩니다.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사람들은 항상 콘돔이 필요해요.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지는 경제 상황에서 특히 더요. 11번째는 수동 캔따개입니다. 전기 캔따개는 전력망이 나가는 순간 장식품이 됩니다. 수동 캔따개는 외부 입력 없이 영원히 작동해요. 통조림이 주요 식량원이 되는 경제 위기 때 캔따개가 먹는 것과 굽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메커니즘은 명확해요. 사람들은 몇 년간 보관되는 통조림을 비축합니다. 수동 캔따개는 비축하지 않아요. 가게에서 언제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가게가 문을 닫고 공급망이 끊기면 갑자기 모두가 열 수 없는 캔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의지만으로 금속을 뚫을 수는 없어요. 괜찮은 수동 캔 따개가 7,000원입니다. 10개를 7만 원에 사두세요. 누군가 통조림 5개를 들고 왔는데 열 방법이 없으면 캔 하나와 캔 따개를 바꾸려 할 겁니다. 7,000원으로 15,000원어치 음식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캔 따개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내일 또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도구가 반복해서 거래됩니다. 소비되는 음식이나 소모되는 배터리와 달리 캔따개는 계속 작동해요. 캔따개 5개와 인간 절박함에 대한 적당한 이해만 있으면 물물 교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상한 물건들이 뻔한 것들보다 나은지 설명할게요. 대비하는 사람들은 다 통조림과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경쟁을 만들어요. 50명이 물물 교환하러 나왔는데 45명이 참치캔이나 콩을 내놓으면 약스포이드를 내놓는 46번째 사람이 갑자기 독특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희소성은 단순히 공급이 적다는 게 아니에요.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공간 대비 가치 비율도 작고 이상한 물건들에게 유리해요. 25kg 쌀 한 포대는 한 달간 먹여 살리지만 한 번 거래하면 끝입니다. 스포이드 50개는 신발 상자에 들어가고 50번 따로따로 거래해서 당장 필요한 물건들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는 생존을 제공하고
다른 하나는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선택지가 대량 물자보다 더 가치 있어요. 베네수엘라 붕괴 때 사람들이 이걸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잘 버틴 사람들은 음식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필요하지만 아무도 비축할 생각을 안 한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콘돔, 커피, 라이터, 비누, 공급망이 끊기고 제조가 멈추면서 화폐가 된 일상용품들이요. 다음 경제 위기가 지난번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패턴은 반복됩니다. 화폐가 불안정해지고 공급망이 끊기고 제조가 멈추고 일상용품이 돈보다 귀해집니다. 가치가 사라지는 현금을 들고 있을 건지 실제로 필요한 것과 교환되는 물건을 들고 있을 건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짐바브웨에서는 빵 한 조각에 1조 원을 내고 레바논에서는 의사가 거지가 됐으며 아르헨티나에서는 은행 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다면 믿어지시나요? 이게 다 실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어제까지 월급 받고 출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 오늘 아침에 은행 문 앞에서 오열합니다. 계좌가 동결됐거든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 만에 휴지 조각이 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나라가 72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 파산의 진짜 얼굴이에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래프가 아니라 사람들이 굶어 죽고 거리로 내몰리는 생생한 지옥입니다. 지난 30년간 무려 12개 국가가 이렇게 붕괴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997년 IMF 기억하시죠? 어떤 나라는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죽었고 어떤 나라는 단 15시간 만에 물가가 2배로 뛰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돈을 손수레에 싣고 다녔고 베네수엘라에서는 300만 명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경제 붕괴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멀쩡하던 나라가 며칠 만에 무너지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레바논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수십 년 동안 레바논은 고정 환율 제도와 은행 중심 경제로 안정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은 진짜 생산이 아니라 해외에서 일하는 자국민들이 보내오는 송금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실상은 새로운 빚으로 옛날 빚을 갚는 위험천만한 자전거 타기였죠. 2019년 10월 부패와 새로운 세금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던 돈줄이 끊기자 중앙은행은 더 이상 1달러당 1,500 레바논 파운드라는 고정 환율을 지킬 수 없었어요. 2021년까지 레바논 화폐는 암시장에서 가치의 92% 이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행들은 고객 계좌를 동결시켰고 물가 상승률은 210%를 넘어섰으며 식료품 가격은 3배로 뛰었어요. 중산층은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한때 자랑스럽던 레바논의 금융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23년이 되어도 나라는 여전히 재건을 시도하는 중이에요. 국가 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290%를 넘어섰고 사람들은 자국 화폐 대신 미국 달러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의 저축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슬로모션 붕괴였죠. 레바논이 천천히 무너졌다면 다음 나라는 몇 년의 피해를 단 1년으로 압축시켰습니다. 에콰도르 이야기예요. 에콰도르는 1990년대 후반 취약한 은행 시스템, 막대한 외채, 그리고 주요 수출품인 석유 수입 감소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정치적 혼란과 형편없는 재정 관리로 에콰도르 수크레화는 극도로 불안정해졌습니다. 1999년에 국내 은행 위기가 터졌어요. 주요 은행들이 파산하고 예금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으며 정부는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수크레화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인플레이션과 자본 유출이 급증했어요. 화폐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1999년 한 해 동안만 수크레화는 가치의 약 72%를 잃었고 물가 상승률은 92%를 넘어섰죠. 2000년 초가 되자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정부는 더 이상 물가를 안정시키거나 공무원 월급을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2000년 1월 에콰도르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국 화폐 수크레를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채택한 거예요. 이 조치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끝났고 안정을 되찾았지만 나라는 자체 통화 정책을 완전히 포기해야 했습니다. 많은 에콰도르 국민들에게 달러화는 경제를 구했지만 동시에 수년간 불평등을 고착화시켰어요. 에콰도르가 1년 만에 경제를 리셋했다면 다음 나라는 단 몇 개월 만에 사람들을 은행으로 몰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아르헨티나는 막을 수 없어 보였어요. 태환성 계획이라는 제도로 아르헨티나 페소를 미국 달러와 1대1로 고정시켜 안정성과 신뢰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바로 그 고정환율제가 몰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정부는 무리하게 빚을 냈고 수출은 둔화됐으며 환율을 조정해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도 없었어요. 1998년까지 경제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돈을 빼내갔고 세수는 무너졌으며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났어요. 미국 달러가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아르헨티나의 수출 경쟁력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2001년 말 공황이 시작됐어요. 정부는 은행 인출을 동결하는 코랄리토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평생 모은 전세금, 애 학원비, 부모님 병원비가 하루아침에 묶여버린 거예요. 거리에서 폭동이 일어났죠. 2002년 2월 고정환율제가 마침내 깨졌고 페소는 몇 달 만에 가치의 약 72%를 잃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030억 달러가 넘는 부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어요. 당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채무 불이행이었습니다. 실업률은 22%를 넘어섰고 빈곤은 2배로 늘었으며 중산층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결국 평가절하와 수출을 통해 회복했지만 1대1 고정환율의 꿈은 사회적 재정적 파국으로 끝났어요. 아르헨티나의 붕괴가 갑작스러워 보였다면 다음은 단 2개월이라는 시간으로 압축됐습니다. 터키 이야기예요. 1990년대 터키는 막대한 재정 적자, 취약한 은행들, 그리고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안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단기 고금리 채권에 의존해 겨우 버티고 있었고, 이는 나라를 외국 자본에 완전히 종속시켰어요. 인플레이션은 이미 42%에 달했습니다. 2001년 2월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공개 말다툼이 신뢰를 산산조각 냈어요. 하룻밤 사이에 공황 수준이 치솟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도망쳤고 터키 리라화가 공격받았으며 시장은 붕괴됐어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방어하려 했지만 순식간에 외환 보유고를 다 써버렸습니다. 금리가 3,200%까지 치솟았어요. 터키 리라화는 2개월 만에 가치의 43%를 잃었고 여러 은행이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정부는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16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였어요. 인플레이션은 73%를 넘어섰고 실업률이 급증했으며 생활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단행된 고통스러운 개혁으로 안정을 되찾았어요. 2003년까지 터키 경제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터키의 위기가 몇 달간 지속됐다면 다음은 단 몇 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멕시코 이야기예요. 1990년대 초반 멕시코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고정환율제가 페소를 달러에 묶어두었고 인플레이션은 낮았으며 외국인 투자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 안정은 단기 자본과 늘어나는 경상수지 적자 위에 세워진 허약한 것이었습니다. 1994년 12월 정치적 충격들이 터졌어요. 2건의 암살, 지역 불안, 그리고 줄어드는 외환 보유고가 투자자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중앙은행이 페소를 방어하려 했지만
달러가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무렵 멕시코는 외환 보유고가 완전히 고갈됐습니다. 고정 환율제가 깨졌어요. 몇 주 만에 페소는 달러 대비 가치의 52%를 잃었습니다. 은행들이 흔들렸고 연금 펀드가 무너졌으며 패닉이 라틴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충격파는 월스트리트까지 강타했습니다. 미국과 국제통화기금이 52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구제 금융으로 달려왔고 시스템을 안정시켰지만 멕시코는 수년간 긴축과 느린 회복을 감수해야 했어요. 안정적으로 보이던 경제도 몇 주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잔인한 교훈이었습니다. 멕시코가 몇 주 만에 무너졌다면 다음은 단 며칠 만에 무너졌습니다. 브라질 이야기예요. 1990년대 내내 브라질은 헤알 플랜이라는 화폐 안정화 계획에 의존했습니다. 브라질 헤알화를 달러에 고정시키고 엄격한 통제와 막대한 차입으로 유지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했지만 막대한 외채를 쌓아 올렸습니다. 1997년과 1998년 아시아와 러시아 위기가 터지자 브라질의 과대평가된 화폐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1999년 2월 초 투기적 공격이 격화됐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헤알화를 방어하느라 수십억 달러를 썼지만 외환 보유고는 단 몇 주 만에 절반으로 줄었어요. 위기 대응 방식을 둘러싼 정부 내 정치적 긴장이 마침내 고정 환율제를 깨뜨렸습니다. 1999년 1월 13일 브라질은 헤알화를 변동 환율로 전환했어요. 단 며칠 만에 달러 대비 가치의 약 42%를 잃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치솟았으며 자본이 도망쳤어요. 국제통화기금이 425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로 개입해 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몇 달 안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브라질은 관리 변동 환율제 아래서 천천히 통제력을 되찾았어요. 1999년 위기는 신흥국들에게 빌린 돈으로 지속 불가능한 고정 환율을 방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가르쳐줬습니다. 브라질이 며칠 만에 무너졌다면 다음은 하룻밤 사이에 붕괴하며 전 지역에 불을 질렀어요. 태국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중반 태국 경제는 싸구려 외국 대출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어요. 태국 바트화는 달러에 고정돼 있었고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상승했으며 현지 은행들은 달러로 계속 빚을 내서 호황을 이어갔습니다. 표면 아래에서 경제는 위험할 정도로 불균형했어요. 1997년 초 투자자들은 태국이 화폐 방어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투기꾼들이 바트화를 공격했고 중앙은행은 방어선을 유지하려고 수십억 달러를 태워버렸어요. 1997년 7월 2일 외환 보유고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태국 마침내 포기하고 바트화를 변동환율로 전환했어요.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거의 2%나 폭락했습니다. 공황은 빠르게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한국까지 강타했어요. 기억하시죠? 1997년 IMF 외환 위기, 우리나라도 바로 이때 무너졌습니다. 삼성, 현대, 대우 같은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고 금모으기 운동까지 벌어졌던 그 악몽 말이에요. 태국발 위기가 한국을 덮쳤을 때 환율은 하루 만에 800원에서 2,000원으로 폭등했어요. 달러로 빚진 한국 기업들은 채무가 하루아침에 2.5배가 됐습니다. 대기업들이 연쇄 도산했고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졌으며 IMF가 507억 달러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요구했어요. 이 붕괴는 아시아의 10년 경제 기적을 끝냈고 하나의 깨진 환율 고정이 전 지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하룻밤이 지역을 흔들 수 있다면 다음은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든 국가 부도였어요. 러시아 이야기입니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의 새로운 시장 경제는 부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정부는 GKO라는 단기 채권을 발행해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메웠는데 이자율이 종종 105센트를 넘었습니다.
1997년과 1998년 유가 하락으로 세입이 증발했고 세금 징수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어요. 1998년 8월 투자자들이 완전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외국 대출자들이 빠져나가고 국가 외환 보유고가 증발했어요. 러시아 루블화가 엄청난 압박을 받았고 중앙은행은 방어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1998년 8월 17일 러시아 정부는 루블화를 평가절하하고 국내 채무 상환을 일시 중단했으며 일부 해외 지급도 동결했어요. 몇 주 만에 루블화는 가치의 3분의 2를 잃었습니다. 은행들이 무너지고 인플레이션이 치솟았으며 수입품 가격이 감당할 수 없게 됐어요. 위기는 저축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2000년대 초 유가가 회복되면서 러시아는 새로운 지도부 아래 마침내 안정을 찾았어요. 러시아가 대차 대조표를 박살냈다면 다음은 월급보다 빠르게 가격표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이야기예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은 감당할 수 없는 배상금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제국은 사라졌고 경제는 박살났으며 산업 생산은 전쟁 전의 절반밖에 안 됐어요. 새로운 바이마르 정부는 산더미 같은 부채와 수입을 늘릴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내 경제를 유지하고 임금과 연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도 바이마르 정부는 연합국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어요. 이는 1919년 서명된 베르사유 조약에서 결정된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가장 중요한 평화 조약이었습니다. 절박했던 바이마르 정부는 금이 아닌 종이 마르크를 찍어내서 임금, 연금, 배상금을 지불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새로 찍었음에도 독일은 배상금 지급을 놓쳤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와 벨기에 군대가 1923년 독일의 산업 심장부인 루르 지방을 점령했어요. 이것이 노동자들의 총파업 무대를 만들었고 정부는 새로 인쇄한 돈으로 그들에게 계속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금 보유고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 가치 창출 과정이 독일 경제를 파괴했어요. 독일 마르크의 가치는 1923년 말 마침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물가가 며칠마다 2배로 뛰었어요.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미국 달러는 4.2마르크에서 4조 마르크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가족들이 현금을 손수레에 싣고 다녔어요. 상점들은 하루에 3번씩 가격을 바꿨습니다. 독일은 결국 화폐를 폐기하고 토지와 산업을 기반으로 한 렌텐마르크를 만들었어요. 바이마르가 며칠마다 물가를 2배로 올렸다면 다음은 하루마다 2배로 올렸습니다. 짐바브웨 이야기예요. 2000년대 초 논란이 많았던 토지개혁 이후 한때 경제의 중추였던 짐바브웨의 농업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수출이 사라지자 세수가 증발했어요. 정부는 임금과 부채를 지급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까지 인플레이션은 이미 1050센을 넘어섰어요. 가격 통제, 물자 부족, 재정 적자가 통제 불능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유 낙하가 시작됐어요. 2008년 12월까지 물가가 24시간마다 2배로 뛰고 있었습니다. 연간 인플레이션은 거의 믿을 수 없는 820억 %에 달했어요. 상점들은 물건을 짐바브웨 달러로 수조 단위로 가격을 매겼습니다. 시민들은 빵 하나 사려고 지폐 뭉치를 들고 다녔어요. 2009년 짐바브웨는 자국 화폐를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 달러와 남아프리카 랜드화로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절망에서 태어난 비공식 달러화였어요. 이 조치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은 하룻밤 사이에 끝났지만 사람들의 저축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통화 붕괴 사례 중 하나로 남아 있어요. 짐바브웨가 하루 단위로 불탔다면 다음은 시간 단위로 불탔습니다. 헝가리 이야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은 헝가리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파괴됐고 철도는 사라졌으며 농지는 군대에 점령당했어요. 정부는 세원도 없었고 막대한 부채와 재건 비용에 직면했습니다. 경제가 마비되자 관료들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팽괴를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소련군이 나라를 점령하고 구정부가 무너지자 사람들은 화폐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기업들은 공식 가격으로 팽괴를 받기를 거부했고 국가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록상 최악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됐습니다. 물가가 15시간마다 2배로 뛰었어요. 1946년 중반까지 빵 한 덩이 가격이 1.6조 팽괴였습니다. 발행된 최대 액면가 지폐는 100경 팽괴를 담고 있었어요. 돈은 말 그대로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헝가리는 그 후 포린트라는 새 화폐를 도입했는데 한 포린트가 400회 팽괴와 같았어요. 리셋으로 질서가 회복됐습니다. 트라우마는 헝가리인들을 세대에 걸쳐 종이돈을 깊이 불신하게 만들었어요. 헝가리가 속도 기록을 세웠다면 다음은 규모 기록을 세우며 붕괴를 국가적 탈출로 확대시켰습니다. 베네수엘라 이야기예요. 수년간 베네수엘라는 석유로 살았습니다. 2014년까지 수출의 97%가 원유에서 나왔어요. 국제 유가가 폭락하자 이미 보조금, 부패, 막대한 재정 적자로 취약했던 나라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석유가 배럴당 4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정부 세입이 급감했어요. 사회 프로그램과 임금 지급을 계속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대규모 화폐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016년 830%에서 2018년 100만% 이상으로 가속됐어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는 3년 만에 가치의 99.999% 이상을 잃었습니다. 슈퍼마켓은 텅 비었고 현금은 쓸모 없어졌으며 사람들은 수백만 명씩 나라를 떠났어요. 국제통화기금은 이를 현대 역사상 최악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중 하나라고 불렀습니다. 정부는 볼리바르를 재평가해 5개의 0을 없앴고 2021년에는 6개를 더 없앴으며 제한적 달러화를 도입해 안정을 되찾으려 했어요. 2020년까지 인플레이션은 진정됐지만 그 대가는 파괴적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저축, 대규모 이민, 그리고 붕괴와 생존 사이에 갇힌 나라가 남았어요. 레바논부터 베네수엘라까지 12개국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붕괴 직전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한국도 1997년 전까지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단 며칠 만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13번째 국가가 무너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 정말 안전할까요?